예, 지금부터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강연자 선생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분석해 주셨고요. 또 여러분들한테는 쉽게 전달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목 자체가 우리한테는 유토피아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원래 제목은 오늘 강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최선이죠. 그죠? 가장 훌륭한 그런 국가 형태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토마스 모어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바로 그 최선의 국가 형태를 새로운 섬, 유토피아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만, 1516년에 루뱅에서 라틴어로 이렇게 출간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소수의 인문주의자들의 통용되는 정도의 텍스트였던 것이 한 8년 지나고 난 이후에는 1524년에 독일어로 처음 이렇게 지역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24년 지난 후에는 이탈리아어로 또 번역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550년에는 프랑스어로 또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언어로 이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소수의 성직자나 인문주의자들의 읽을 거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자기 이 당대 시대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텍스트로 이제 가게 되죠. 근데 토마스 모어가 왜 본인이 영국인이면서 라틴어로 쓰고 영어로는 번역본을 내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데, 그걸 결국 사위가 번역을 해서 1551년에 영어 번역본도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번역본은 대부분 아마 그 사위가 번역했던 영어 번역본을 가지고 한 건 아닐까라는 저는 추측인데요. 제가 읽었던 건 이 정경자 선생님, 문학하시는 분이 영어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라틴어보다는 그 영어 대본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오늘 여기 이 시민분께서 질문 주신 것도 있는데, 서울대의 주경철 역사학자 또 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라틴어 대본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얼린문화사에서 나온 게 있는데, 정작 라틴어 정본을 가지고 이제 번역한 건 오늘 우리 강연해 주신 김남우 교수님이 문해출판사인가요? 어딘가요? 네, 문해출판사. 거기서 이제 네. 번역돼 나온 게 있는데, 한번 뭐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부분들도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당대 입장에서 들어가면 유토피아 당대로 보면 토마스 모어가 사실은 뭐 거의 가톨릭 성직자에 다름없는 그러한 삶을 또 추구했던 분이고요. 그리고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의 그 예수의 삶을 그대로 자기 시대에 또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이제 있었기 때문에 당대인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우리가 현대인의 입장으로 보면 매우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적인 그런 사회 구조가 바로 이 유토피아에 그대로 이제 등장을 하지만, 당대 입장에서 보면 또 그 당대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가지는 그런 텍스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토피아는 뭐 꼭 토마스 모어가 새로 만든 말이지만 토마스 모어 이전에도 고대 뭐 오늘 계속 거론이 됩니다만 플라톤을 통해서도 폴리테이아에서 혹은 그 폴리테이아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플라톤 역시 말년에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작품이죠. 노모스, 이렇게 법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결국 하나의 훌륭한 지도자를 통해서 이상 국가는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플라톤 스스로 이제 인정을 하고, 바로 오늘 이야기하신 것처럼 법률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요즘 현대어로 한 법치국가죠. 결국은 법치국가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의 최상의 국가 형태를 만드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게 플라톤의 또 답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마 오늘 우리 강자 선생님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에 이 소위 말하는 법체제의 이 완벽한 구축, 그리고 더불어서 교육 제도를 통해서 개개인들을 훌륭한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아마 토마스 모어가 꿈꿨던 유토피아이고, 혹은 또 우리가 앞으로 실현 가능한 그런 게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미 이렇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질문과 관련된 부분 답변 드리고 또 좀 더 얘기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신암동에 계시는 우리 강도기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 토마스 모어가 전체 1권, 2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권은 당시 영국 사회에 대한 비판이라면 바로 이제 그런 현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서 2권에서는 이제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이미 강연을 통해서입니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혹시 따로 이렇게 더 보완할 부분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본 영국 비판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말씀드릴 수 있다면, 라틴어 경언 중에 수뭅 유스마 인유리아라는 격언이 있는데요. 최고의 정의가 최고의 불이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훌륭한 법을, 아무리 가혹한 법을, 정의를 실현하기라는 목적으로 작은 죄인을, 뭔가 빵을 훔친 죄인을 뭐 이렇게 사형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처벌한다고 해도 결국은 범죄를 더 양성해 낼 뿐이고 사회를 더 어렵게 할 뿐이고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이지 누구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라파엘이 그 주교와의 저녁 식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영국 사회에서 그렇게 자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고,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나오는 게 그렇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그런 좋은 생각이 있다면 당신은 궁정으로 가서 왕을 도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 라파엘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봐야 왕은 이미 그에게 아부하는 자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내 얘기를 듣지 않을 뿐 아니라 내 얘기를 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나를 오히려 더 음해함으로써 결국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 내가 그 주변으로 가봐야 어떤 좋은 일이 있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들이 어쩌면 인문주의자들이 당시에 처한 뭐 현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또는 그런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권의 주제는 뭐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부분들이라. 네. 혹시 그러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 당시에 인문주의자의 모습을 네. 우리 현대적 버전을 바꾸면 지식인이라고 표현했을 때 네. 사회에 대한 기존 질서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지식인과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그때 인문주의자들이 과연 현대사회에서 이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지식인들과 같이 덩치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지, 어떻게 라파엘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게 라파엘이요? 가능할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온 게 밖으로부터 가져온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 미래에 대한, 유토피아에 대한 생각이 자기가 여행을 해서 여기가 아닌 다른 먼 곳에서 자기가 읽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보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이렇게 훌륭한 제도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있더라, 이런 구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쩌면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그걸 본 게 아니라 어쩌면 밖으로부터 새로운 텍스트가 오랫동안 굳어 있는, 정체되어 있던 어떤 공동체에 들어오고, 그 책이 그 사회에 미쳤던 영향을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얘기한 거라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새로운 지식인들이 처한 현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여태까지 없었던 기발하고 건강한 지식을 전파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를 발전시키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뭐 그런 지식인으로 돌려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싶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의 발견, 매우 중요한 거죠. 그 르네상스 시대의 주요 그 새로운 지식인들의 탄생, 예, 그들이 처한 현실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다른 질문으로 또 넘어가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유토피아가 묘사된 작품 중에 네. 프랑스 르네상스 최대 걸작품인 프랑스와 라블레의 작품 중에 가르강티아라고 하는 작품, 1534년 작품인데 네. 이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린다는 질문입니다. 예, 뭐 제가 이걸 설명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네. 유토피아 문학이라고 분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질문에 나오는 이제 동물농장도 이제 디스토피아 문학, 디스토피아. 미래의 네. 암울한 현실에 대한 얘기,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유토피아 문학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이게 헤시오도스의 황금시대 신화 이야기로부터까지도 거슬러 갈 수도 있고, 뭐 호메로스의 그 영웅들이 살고 있는 어떤 행복한 땅, 오디세이아에 보면 나중에 메넬라오스, 여기 헬레네의 남편이죠. 메넬라오스가 죽어서 바다 멀리 서쪽 끝에 있는 어떤 행복의 땅,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실의 고통 이런 것을 모두 있고 모든가 행복하게 사는 땅에 대한 염원은 어쩌면 인류가 가진 그런 저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것들이 있어 왔고요. 지금도 계속 그런 주제로 텍스트가 만들어지고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가 나오면 그 공동체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갖고 나갈까, 이런 문제와 함께 계속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세상을 보는 세상을 대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태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문학들은 수없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라, 네, 거기까지만 일단 유토피아 문학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건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네. 라블레의 가르강티아도 지금 번역되어 있습니다. 네네. 제가 알기로 열린 책들인가 네네. 거기에 지금 번역되어 있고, 이것도 뭐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쉽게 좀 읽을 수 있는 거리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질문 3번,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유토피아를 이야기하지만 또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또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유토피아가 문학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것들이 사실 이 500년 전 이 토마스 모어 이후에 그렇게 등장을 많이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하지 않고, 대체로 이제 그 이유는 디스토피아가 문학 작품 속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 표현을 했던 사람도 1747년에 이 표현을 처음 디스토피아를 표현했다 그러더라고요. 루이스 헨리 영이라고 하는 문학 작가가 이 자기 작품 속에서 유토피아 아폴론의 황금 시대라는 그 작품 속에서 이 디스토피아라는 개념을 이제 처음 사용하면서, 그 이후 산업화 과정, 자본주의 시스템이 체계화되는 그 과정에, 특히 20세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조지 오웰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디스토피아와 관련된 작품들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많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뭐 동물농장도 아주 많이 읽히는 책이니까 우리 이 강도 교수님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질문인데요. 예, 이 첫 번째 질문은 교수님께서 자료를 통해서 적은 쪽수하고, 우리 이제 이 질문을 하신 분입니다.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아마 주경철 교수의 번역본을 읽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쪽수가 이제 틀린 것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이걸 돌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유토피아 번역서가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떤 책을 읽는 것이 토마스 모어가 의도한 바를 가장 잘 이해하도록 해설서를 포함해서 번역까지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추천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렇게 한번 돌려서 하면 어떨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걸 답을 해야 되니까 되게 곤욕스러운데요. 네. 유토피아를 번역했던 사람들의 그 많은 그 기본적인 입장은 유토피아를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그 안에 나와 있는 서술, 사회 공동체의 방식, 이런 삶의 방식이 사실 뭐 옷 하나 갖고 7년 입어야 된다라고 그러고, 옷도 다 똑같은 색으로 입어야 된다. 이게 이제 다 사치와 탐욕을 사람들로부터 이제 금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 비판적 입장에서 다가가서 이제 번역을 한 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딱 하나만,
이 사회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번역한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 번역 한 권의 저는 비판적인 입장에서 그 인문주의자들의 생각을 다 드러내는 거는 좀 뭔가 고운 시선으로 보고 그냥 정당한 시선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뭔가 이런 얘기를 자꾸 왜곡시키는 방식으로 꼭 왜곡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인문주의자들의 생각을 그냥 그대로 그냥 고전으로부터 그들이 배워서 미래를 꿈꾸면서 생각했던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한 가지 번역, 하나의 번역본이 있는데 그 번역을 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책이 뭐냐는 거는 이제 비밀로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드릴 수 없고요. 네,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예, 믿습니다. 뭐 문해출판사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가을 환절기죠. 감기 기운이 있어 제대로 머리가 작동이 안 되는데 혹 이 텍스트에서 우리가 꼭 이 시대에 지켜야 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거는 뭐 복수로 이렇게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은 뭐 거의 많은 부분 이제 강의에서 제가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말씀을 드리려고 애를 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문제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아까도 마지막에 제가 그 안락사 문제에 관해서 오늘날 우리가 의료 혜택을 매우 크게 누리고 있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서 뭐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잘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잘 되어 있구나, 잘 만들어져서 잘 운영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뭐 이런 문제에 관해서 그러니까 생명을 갖다 자기가 원치 않는데도 계속 연장해가지고 숨쉬게 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토마스 모의 얘기를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서 그 문제에 관한 사회적인 뭐 이렇게 그 담론이라고 할까요? 토론 얘기라고 하든 사람들끼리 그런 문제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목숨이나 이런 문제라서 누구도 기꺼이 그 문제에 관해서 객관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려운 문제긴 한데 토마스 모어의 그 부분을 저는 매우 크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플라톤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돌보는 것이지 삶을 연장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건 신에게 달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의사, 의료 이런 것의 한계, 그다음에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뭐 이런 것 얘기를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다른 여러 얘기들이 재밌는 부분이 많고요. 뭐 오늘날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매우 큰 시사점이 되는 부분들도 많지만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이 부분을 요 기회에 한번 꺼집어내서 같이 얘기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고대에도 뭐 그랬고 물론 이 르네상스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결정하는 건 뭐 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결국 신이죠. 신인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신이 아니고 그 신이 의사한테 온 거죠, 그죠? 의사가 이제 모든 죽음을 법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이 죽음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물론 일본이나 뭐 주변에 있는 대만과도 좀 떨어지지만 2018년에 또 연명의료 결정법이 이렇게 법제화됐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존엄사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좀 사회화되고 있는 게 사전의료 지시서, 의향서를 만들어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죽음 준비 교육을 나름대로는 이렇게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는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근데 이분은
아주 재밌는 질문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아주 상식적 선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질문을 뭐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착한 초등생, 대학생, 그리고 열심히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강의를 들을 기회도 좋지만 가진 것 많아도 서로 가지려고 이 악의다툼을 하는 국회의사당으로 가서 이런 강연을 하시면 어떨까요? 정말 인문 철학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들이 아닐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 저도 뭐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혹시 우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너무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토마스 모아도 일부에서 영국 현실 어느 프랑스 왕에 대한 그 주변의 정치가들 얘기를 하면서 꼭 이런 비판을 했던 것 같은데요. 뭐 인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는 걱정 안 하고 자기들 배를 부리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들의 탐욕을 이렇게 가리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네, 그들은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왜 그렇게 쓸데없는 그렇죠?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라고 면박을 주겠죠. 네. 아무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가장 멀리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수업이나 이런 내용에서 너무 우리 학생들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공부하고 뭐 그다음에 그 출세 많이 시키고 취직 많이 시키는 학교가 좋은 학교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사회적인 잣대나 이런 평가가 되어 있는데, 결국은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을 저희가 교육시키지 못할 상황인 거라면 학생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훌륭한 시민이 되게 하면 나중에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뽑혀서 국회로 가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오늘 질문을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되게 착한 초등학생 혹은 이렇게 대학생이 있으면 네. 바로 지금 그 질문을 주신 분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저렇게 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우리 이 말 그대로 인문 철학이죠. 그래서 굳이 좋은 대학 가지 않아도 좋다. 네가 원하는 곳 해라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시민의 목소리가 좀 더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라면 아마 지금 국회의사당에서 저렇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도 바로 여러분들을 굉장히 힘들어 할 거예요. 무서워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무서우면 절대 저렇게 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그들에게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인문 강좌를 들으면서 스스로 자기 힘을 이렇게 키워 나가도록 하는 게 그게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여기까지가 시민들이 주신 질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유토피아를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21세기 살고 있는 저희들의 세상은 뭐 거의 디스토피아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편리한 삶을 유지하는 것 같은데도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6년 유엔 보고서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행복 지수를 전 세계 15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157개국 조사 대상 중에 대한민국이 58위였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35개국 중에 28위였고요. 거의 최하위에 머무는. 분명히 국내 총생산이나 혹은 1인당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혹은 국제관계 내에서의 대한민국의 지금 스테이트를 보면 아주 선진국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면에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네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당시 이 유엔 보고서에서 다른 나라를 떠나서 대한민국이 저렇게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표현하는데 아주 특이한 두 가지 상황이 있었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기회의 불평등이었다고 그래요. 소득, 교육부터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세습화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계급 사회에서는 이 씀직한 일들이 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이제 펼쳐지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사회적 관계의 빈곤화랍니다. 이 박노자가 각자 도생이라고 했던 표현이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공동체가 뭐 아주 일순간에 이제 무너진 거죠. 우리 사회를 지탱해 왔던 이게 이제 무너지면서 전부 이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제 세상이, 이 한국이 갖고 있는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아주 독특한 상황이 이 두 가지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2016년 만의 일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2015년부터 해서 급속도로 그 행복 지수가 떨어졌고요. 지금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보더라도 오늘 우리 강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이 사회 제도를 어떻게 제대로 정비해 나가는가, 그 사회 제도 안에서 특히 이제 법적 장치들을 어떻게 제대로 구축하는가, 아무리 좋은 법이 있더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리고 리더들이 더 지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교육인데, 지금 그분들한테 인문교육 한다고 인문적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죠. 미래 세대들인데, 이 어른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장님께 하나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질문이 아니고 한 말씀 이렇게 해주십사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도 20세기에 이 유토피아와 관련해서 가장 열심히 또 연구를 했고 분석했고 목소리를 냈던 분 중에 앤스트 블로크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희망의 원리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특히 우리 선생님께서 가장 많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아무리 디스토피아가 강조되고 있는 그런 세상이지만 앤스트 블로크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이재성 교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 이전에 김나무 교수님에게 한 물음을 묻고 싶은데요. 토마스 모어가 생각한 국가, 여러 가지 사회 제도,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네. 인성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면 네. 왜 그랬을까? 당시에 인문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게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빠뜨리는 건지. 빠뜨리진 않고 언급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의 문제, 아이들을 얼마나 훌륭하고 올바르게 키워야 되는지 문제, 그다음에 탐욕과 사치로부터 그 아이들을 얼마나 멀리 두어야 하는지, 시민들을 얼마나 멀리 두어야 하는지,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고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아주 길게 논의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플라톤 국가론에서는 상당량을 그 교육에 할애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훌륭한 수호자, 철학자들을 길러낼 수 있느냐, 사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느냐의 문제를 했지만, 그 유토피아에서는 교육자, 사제들을 통해서 학문을 갖고 닦을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소수이고요. 그 소수를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도덕적인 함양이나 지식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일에 신경을 썼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그 부분은 분명히 매우 적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모어가 아주 그것을 도외시했다, 또는 뭐 전혀 상관없는 문제로 생각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인문주의자 정신은 바로 그런 데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전제하고 토마스 모어도 분명히 그런 시각에서 사회의 토대를 교육에 두고 국가제도를 어떻게 성립할 것이냐의 문제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양 전통에서 네. 보면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해서 인간의 본성을 그렇게 단적으로 이제 규정하는 경우가 들어들어 있었다면 네. 토마스 모어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그 전제 아래 국가나 사회 제도를 이야기했을 거 아니겠냐?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 예를 든 게 그 살생에 관해서 도시의 시민은 누구도 살생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 가축, 식용을 위한 가축도 이렇게 죽이지 못하도록 금했다라는 것 자체도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이 가혹해지고 모질어지지 않고 그렇게 모질어지고 가혹해지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그런 일들은 이제 범죄자나 이렇게 노예나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죄를 진 사람들한테만 시키게 하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또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뒀다고 생각하면, 그런 거 보면 예, 아주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호르카임이나 아도르노, 심지어 하버마스 등 이런 교수를 봤을 때와 튜빙에 가서 에른스트 블로크를 만났습니다. 몇 학기 동안 세미나나 혹은 강의를 듣곤 했는데 물론 이해를 다 못했기 때문에 한계는 있었습니다만은 블로크는 우리 인문학에 지향하는 이 목표하고 비슷한 그런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크는 물론 막시즘 혹은 헤겔리즘 혹은 유토피아적인 그런 사유도 함께 가지고 있지만 현재에서 미래에서 현재를 보려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었냐. 우리 목철 이 인문 포럼이 과거를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역사를 짚어옴으로써 일부 어느 분은 과거를 왜 짚냐라고 말씀을 주십디다마는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구상해보자. 현실적으로 하면 시민의식 교육입니다. 그렇다면 블로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명제는 튜빙엔 인문이라는 저서가 있습니다만 그게 첫 장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존재한다. 그러나 나는 나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생성된다. 해서 ich bin Punkt하고 ich habe mich nicht Punkt하고 darum werden wir erst 하는 그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 문장은 물론 존재론이나 혹은 소유론, 그러나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생성이 아니겠냐. 우리가 현재가 아니라 우리는 내일에서 오늘을 관망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냐. 이런 의미에서 블로크는 저는 미래의 철학자였고 우리를 미래로 이끄는 그런 한 철학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선생님 오늘 마무리 멘트 하시죠. 마무리 멘트 준비 안 해. 오늘 제가 사실은 고전문학 전공이고요. 고전문학이 다루는 영역이 라틴 문학, 로마 문학, 히람 문학 이렇게 영역인데, 이것이 근대 사회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르네상스 시대에서 어떻게 재발견됐느냐 이런 것까지 관심을 두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저희 선생님도 르네상스를 관심을 크게 가지시고 계시고 그래서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관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전 문학으로부터 어떤 새로운 사상을 찾아냈던 사람들을 보면서 고전 문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이제 파헤치는 게 저의 일이고, 제가 그걸 번역을 하는 목적도 그겁니다.
키케로 번역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키케로의 철학적인 연설문 또는 정책 연설문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 정치 미래, 정치인들의 미래 또는 정치를 꿈꾸는 사회적인 봉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키케로의 연설문들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고전 작품을 아까 말씀드렸죠. 제목만 알고 읽어야 되는 줄 알지만 막상 읽진 않는. 하지만 그게 어쩌면 학자들의 책임이에요. 자기의 성실한 노력을 다 하지 못한, 특히 번역본들을 보면 그것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번역을 하고 있고, 그 번역하는 세대들이 만들어내는 고전은 그래도 좀 읽을만 하지 않을까. 읽을만한 번역을 여러분들 제공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열심히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예, 고전 문학 작품을 열심히 읽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마치기 전에 공지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음 주 775회 강의부터는 현장 접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착순 40명입니다. 선착순 40명. 그리고 이 선착순 40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희 목요철학원에서 보낸 자료집을 꼭 지참하고 그리고 이 강연장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목요철학 콜로퀴움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콜로퀴움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하지 못했던 동양철학 맹자 5강, 그리고 하반기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해서 서양철학 5강, 이렇게 전체 10강을 5주간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되는데요. 현재 이 강연은 전부 영상으로 제작 중입니다. 그래서 전체 완성이 되면 바로 저희들 목철 TV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동영상 주소를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다음 주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간 저희 계명목요철학원이 구미시를 대상으로 인문도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7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행사들이 잠시 중단이 됐다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지만 또 대면까지 이렇게 혼합해서 저희들이 실험적 방식으로 여러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목요철학원에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할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도 목철 TV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또 대면인 경우에는 가서 함께 참여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현장 접수 신청을 통해 오실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고요. 두 번째는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수성구의 범어도서관입니다. 범어도서관 홈페이지와 그리고 범어도서관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신청을 하시고요. 거기는 순서 선착순입니다. 40명만 현재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강연해 주시고 또 시민 여러분들의 물음에 답변을 해주신 우리 오늘 김남우 교수님께 여러분들 큰 격려의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음 시간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775회입니다. 5회 인간과 유토피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토마스 캠파넬라의 태양의 나라, 도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탈리아어과의 한성철 교수님께서 여러분들과 만나시게 될 것 같습니다. 환절기 감기 유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 목요철학 임원 포럼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